형님, 맞습니다. 예. 예, 드시고 이야기 좀 합시다. 이 노자나 장자를 일반적으로 이제 도가라고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중국 그 제자박가라고 하는 사상가들 중에 도가라고 분류를 하는데, 이 도가 책 중에 노자, 장자는 굉장히 읽기가 힘듭니다. 특히 노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운문이거든요. 운자를 맞추어서 이렇게 쭉 짧게 이렇게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이렇게 쭉 운율에, 내가 중국어가 안 되니까 그런데 하면 이렇게 운율에 맞게 그 써놓은 일종의 운문인데, 운문이다 보니까 글자의 그 서술 방식이 굉장히 압축이 돼 있어요. 쭉 우리도 그렇잖아요. 시나 뭐 이런 것보다는 산문이 이렇게 풀어서 써놓은 거니까 굉장히 압축이 돼 있고, 그리고 문헌 자체도 굉장히 초기의 문헌이어서 내용을 읽으면서 파악하는 게 일단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도가라고 불리우는 이 철학의 특징 자체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회생활을 영위하면서 사는 삶의 자세와는 많이 틀려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장하는 기본적인 어떤 생각들 자체는 뭐냐 하면, 나서고 뭐 공을 세우고 자기의 이름을 날리고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게 아니고, 물러나고 뭐 일하고 자기 내세우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일종의 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반적으로 도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요즘 말로 표현하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행복하게 사는 거. 요즘 이슈인데요? 예. 그러니까 옛날식의 표현은 뭐냐 하면, 행복한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사는 거죠.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사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는 것. 힘들어지지 않는 것. 뭐 이런 것들인데, 그게 여기서 매번 이야기하는 게 이제 욕심을 줄여라. 욕심을 줄여라. 그죠? 그러니까 성과를 내는데 몰두하지 말라. 성공하는데 몰두하지 말라. 그리고 뭐 쓸데없는 일 버리지 마라. 근데 이런 거는 쓸데없다라고 하는 것도 범위가, 그죠? 세상에 쓸데없는 일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는 다 필요하니까 하는 거잖아. 그죠? 그리고 오늘 이것 때문에 제가 욕 바가지를 먹고 왔어요. 네. 기본적으로 사람이라는 존재는 욕심이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일을 하면서 성취감을 느끼고 그것에서 힘을 받아서 뭔가 하나, 세상에 없는 걸 하나 더 만들어내고,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난 어떤 성과를 드러내서 자기가 다른 놈들보다 잘났다, 다른 사람보다 잘났다는 걸 보여주면 이렇게 막 고양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래야 다른 사람보다 윗자리에 올라가고 사람들 막 부리고, 이런 어떤 권력 같은 거에 대한 욕망도 있고, 일을 해서 소득을 많이 얻는 어떤 부자가 되고자 하는 욕망도 있고, 이런 욕망들도 있죠. 그런 욕망들이 어쩌면 사는데 그런 거 없으면 뭐 무슨 재미로 살아 이럴 수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도가 특히 이제 노자나 장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욕심 부리지 마라, 뭐 성과 내는 거 거기 몰두하지 마라, 일하지 마라, 이거는 야, 팔자 좋은 놈들이 나는 거지. 내가 지금 가서 일을 해서 내 새끼들 먹여 살려야 되고, 내가 듣기 싫은 소리를 들어도 꼭 매달려서 거기 들어가서 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서 뭐 돈을 받든지 소득을 얻든지 하고, 또 힘든 일을 하고 막 힘들어도
하나하나 거기서 뭔가 성과를 내다 보면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고 자기 사는 삶이 훨씬 나아질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우리가 이루고 있는 이 문명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채집 생활을 하던 그 시기를 벗어난 농사를 짓기 시작하고 나라를 만들기 시작하고 사회 계층이 생겨나기 시작한 그게 이제 일종의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문화가 만들어지고 문명이 세워지는 그런 어떤 단계들인데, 그죠? 그런 단계에 일단 사람은 진입을 했단 말이에요. 어느 곳에서나 다. 그렇다면 그런 단계로 진입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단계로 나아간 게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이나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본질적인 특징들, 자기가 바라는 어떤 욕심들을 이루는 것, 그죠? 그런 부분들이 사람한테 분명히 있는 거니까. 그리고 그게 문명을 만든 주 동력이 됐던 거일 거예요, 아마, 그죠? 그러면 우리가 사는 데에서 기본적인 어떤 우리 삶의 지침이 되는 것들은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욕심 줄여라, 일하지 마라, 이런, 예를 들면, 일하지 마라, 이런 거, 욕심, 어떤 형태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욕심, 그거 계속 하다 보면 욕심이라고 하는 거는, 그리고 성과나 이런 것들은, 이익이나 이런 것들은 한계가 없죠. 뭔가를 하나 얻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얻어서 보니까 자기가 요 자리에 힘들게 올라섰는데 요 위에 있는 게 또 보이잖아요. 그럼 그것도 얻고 싶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그러니까 끝이 없는 거예요. 그죠? 끝이 없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고 욕심도 그렇고 일을 벌이는 것도 그렇고 뭔가 하나를 했으면 거기에서 얻어지는 성취감 이런 것들 때문에 또 다른 일, 또 그거보다 더 큰 일들을 벌여서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가도 받고 싶고, 그죠? 거기에서 나오는 열매도 얻고 싶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본질적으로 이런 것들은 한계가 없이 계속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문명이 만들어지고 채집 생활에서 벗어난 이후의 삶들은 주된 어떤 사람을 움직이는 이론이나 이런 것들은 다 욕심을 자극하는 것, 그죠? 일을 벌이도록 만드는 것, 이런 거에 초점이 맞춰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제 전 세계를 통일하고 있는 자본주의 이념이라고 하는 게 결국 욕심에 바탕을 두고 있는 거잖아요. 인간이 갖고 있는 욕구를 채우는 것, 그거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거라서 굉장히 생명력이 질기기도 하고 다른 부분을 받아들이는 흡수력도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제가 노자를 읽을까 말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사실. 노자를 읽을 때, 노자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읽다 보면, 거기에 과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거나, 신비로운 것, 또는 굉장한 것, 이런 설명들이 굉장히 많이 붙어 있는 책들이 많아요. 보통 우리가 노자, 장자 이런 사람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진 일반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뭔가 동경의 대상이 되거나 나도 그러고 싶고 이런 그런 걸로 읽히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또 한 측면에서는 보면 아까도 말했듯이 꼭 약 올리는 것 같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은 욕망을 채우고 욕구를 채우고 내가 남들보다 좀 더 낫다는 걸 보여야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인데, 다른 말로 하면 경쟁해야 되고, 그죠? 어떤 조직의 틈 안에 들어가서 자기라는 걸 거기에 바쳐가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부정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읽으면 이게 뭔 소리야, 이게 사람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가지고 이 노자를 같이 한번 읽으면 좋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원문을 그냥 읽으면서 같이 할까,
별로 길지 않거든요. 노자는 한 5,000자 정도 됩니다. 5,000자 정도 되니까 그렇게 많지 않죠. 혹시 논문 저는 이거 많은데 논문 바가지는 별로 남는 게 없어요. 그래요. 그거에 대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압축적이어가지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게 유기적으로 잘 연결이 돼야 그게 이해가 되는 거고 잘못하면 아까 말했듯이 여기에 뭐 신비로운 뭐가 들어있는 것처럼 이해를 할 수 있고 세상의 모든 비밀을 이 안에 담고 있는 책인 것처럼 이렇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왜? 내가 모르는 이야기, 전혀 모르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번역하거나, 그걸 한 사람들도 몰라요, 사실은. 이전에 해왔던 그 전통에 의해서 그 용어를 써서 이렇게 계속 양산을 해내고 있는 그런 책들이 대부분이어가지고, 읽으면서 굉장히 저도 책을 선택을 하면서 곤욕스럽더라고요. 나와 있는 책들을 쭉 둘러보는데. 그래서 다행히 제가 보기엔 이 책은 괜찮습니다. 최대한 이분은 할 수 있는 이야기만 하고 있고요. 그 안에 있는 거품들, 신화나 이런 것들을 싹 다 제거해서 노자를 노자대로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서술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노자는 진짜 몇 구절 안 돼요. 읽어보시면, 한 10페이지 정도에 하나씩 이렇게 원문 들어가 있고, 원문도 여기 다 지금 담겨 있어요. 조금 있어요, 조금씩. 일부만 그런. 예, 그러니까 필요한 구절들을 이렇게 인용을 해. 한번 나중에 수업 때 얼마나 읽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요 시간에 읽어보시면 그렇게 도움이 안 되는 책은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노자라고 하는 것과 도가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으니까. 근데 사실 별거 없어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사는 삶에서 느끼는 어려움 또는 여기에서 벗어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회사 가서 일하는데 위에 사람한테 시달리고 옆에 사람들한테 짜증나고 이런 생활이 계속 반복되는 사람들 같은 경우 집에 와서 이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내가 이 생활을 계속 해야 돼? 도대체 내가 이걸 왜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가져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그러면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고 어렵게 살고 있는데 사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느냐? 좀 다르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삶을 바라보기 시작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직장 때려치우고 산속에 들어가서 자기 혼자 요즘 자연인인가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죠?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죠? 그러니까 아니면 자기 삶에서 그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그걸 유지해 나가면서 자기 마음 안에서의 심리적인 어떤 마음의 평온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사람을 보면서 어떤 반응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한 걸음 물러나서 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생각들을 모아놓고 있어요. 이 노자나 이런 책들은. 그래서 보면 미리 공부하고 오늘 갔어요. 노자의 도덕경이라고 하는 그건가요? 예. 그래서 이 사상은 이거 나온 지 굉장히 오래됐는데 이 노자라는 사람이 언제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려지지도 않았어요. 노자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어요. 기록에도 거의 없고요. 기록에 나와 있는 딱 한 곳밖에 없어요. 정확하게는. 사기에 사마천이라고 하는 사람이 역사를 써놓았잖아요. 그죠? 그 사기라는 데 보면 여러 인물들에 대한 열전이 있는데 그 열전 속에 짤막한 구절로 노자를 설명하는 구절밖에 없어요.
뭐 어떤 내용이냐면 이게 답니다. 노자는 초나라 고현 여향 고긴리 사람이다. 성은 이시고 이름은 자는 담 주나라 장서실을 관리했다. 주라는 나라의 왕실 서고 관리인이었습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기록은 뭐냐 하면 이 공자가 이 노자에게 가서 예라고 하는 게 예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라는 기록. 그 다음에 이제 그 대화한 기록이 나오고요. 그 다음 뭐냐 하면 노자라고 하는 사람이 도덕경이라고 하는 기록을 어떻게 해서 쓰게 됐느냐라고 하는 그 기록입니다. 노자는 도덕을 도와 덕을 수행했다. 딱 같다. 그 학설은 자기를 감추고 이름을 드러나지 않게 하는데 힘을 썼다. 자기를 드러나지 않게 하는 거. 그 주에 오래 살았지만 주나라가 쇠퇴하는 상황을 보고 홀로 떠났다. 그죠? 호련히 떠났다. 주나라의 국경을 벗어나서 서쪽으로 그냥 이렇게 자치를 감추는 겁니다. 근데 그 관문에 이르렀을 때 그 관문을 관리하는 사람이 윤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노자에게 요청을 합니다. 선생님, 지금 혹시 어디 몸을 숨기려고 하십니까? 어디 몸을 감추려고 하십니까? 그래도 선생님 가시는데 힘드시겠지만 저한테 글 하나만 써주십시오. 라고 해서 그 자리에서 5천자를 써서 주고 떠납니다. 뭐하네, 글 하나만 써달라는데. 글 하나 딱 이렇게 써서 주고 떠났다. 그거밖에 없거든요. 그러고 나서 얘도 이제 노자라는 인물, 사마천도 노자라는 인물에 자신이 없는, 저렇게 설명을 해놓고, 그 다른 행적이 하나도 없잖아요. 누구랑 만났다, 누구를 가르쳤다, 뭐 어떤 활동을 했다, 이런 것도 없어요. 그리고 다른 문헌에 노자가 누가 노자를 만났다, 이런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어쨌든. 그래서 이 사마천도 좀 헷갈리니까, 아닌가? 근데, 초나라에 노래자라는 사람이 있는데, 뭐, 이것과 공자와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노자일까? 또는 공자가 죽은 지 129년 후에 주나라의 그 태사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까 담이 호였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이 사람이 혹시 노자인가? 네네. 그죠? 예. 선생님. 자, 어디까지 했나? 자, 요 마지막 구절. 그러니까, 요 몇 사람을 이렇게 예로 들면서, 혹시 저 사람이 노자일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노자라는 사람이 실제로 그러니까, 역사상 있었던 사람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뭐 워낙 기록이 없으니까, 논란이 많죠. 그리고 지금 여기에 사마천이 공자를 들어서 노자를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마천 시기가 한나라 때, 사마천이 살았던 시기가 기원전 한 50년, 60년 요 정도에, 기원전 100년 정도에 살았거든요. 우리 사기가 완성되는 게 기원전 91년입니다. 기원전 91년. 공자가 살았던 게 기원전 6세기니까 공자 시기랑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한 뭐 400~500년, 어쨌든 400~500년 정도 차이 나는, 400~500년 전의 사람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 한나라 때가 굉장히 재밌어요. 한나라 때에 공자 같은 사람은 중요한 사상가로 떠오르는 게 한나라 무제 때거든요. 그러니까 동중서가 나오면서 육아가 통치 이념으로 적용이 되는 그 시기에 이제 육아가
중요한 그걸로 자리를 잡고 공자의 위상도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그 이전까지는 공자는 뭐 애쓰다가 그냥 실패한 정치가 사상가 정도의 위상이었어요. 그리고 한나라 때 초기에 유방이 천하를 통일하고 나서 그 사회를 운영하는 주요 지침이 뭐냐면 노자와 관련되어 있는 노자와 관련된 통치술을 결합한 황노학이라고 하는 학문이었어요. 그래서 사마천이 살았을 때 이 학문에 대한 어떤 그 이전 춘추 전국 시기 전체에 대한 학문에 대한 정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전 기록들에 대해서 분류도 하고 책을 쓰면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도가, 유가 이런 용어들이 그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그 주도적인 어떤 생각들이 황노학이었기 때문에 가장 좋은 사상으로 노자의 사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자와 노자를 비교해서 노자의 위상을 확 올려놓은 거예요. 그런 의도로 그러니까 노자를 소개하는 그 구절에서 공자와 노자를 등장을 시켜서 공자가 노자한테 예를 물었다 이런 그걸 띄워놓은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사마천의 그 기록에 보면 그 사기의 서문에 해당되는 태사공자서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 글에 보면 이 태사공자서는 사실 전체적인 내용은 사마천이 썼지만 그 일부분 중에 그 사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육가요지라고 해서 여섯 학문의 무리들에 대한 평가하는 글들이 나옵니다. 그건 이제 사마천의 아버지인 사마담이 쓴 거죠. 사기는 사마천이 혼자 쓴 게 아니고 사마천 아버지가 쓰기 시작한 걸 사마천이 물려받아서 완성을 하거든요. 그 육가요지에 보면 춘추 전국 시기의 사상, 중요한 사상 6개를 뽑아내는데 뭐냐, 엄양가, 유가, 묵가, 명가, 법가, 도덕가 이렇게 6개를 분류를 합니다. 그 제자백가의 각 사상가들을 분류를 해서 뭐 이렇게 중요한 학파라고 해서 6개를 뽑아내는데 저거 말고도 있죠. 나중에 뭐 농가도 있고 뭐 병가도 있고 여러 있을 수 있는데 그 사기에서는 요 6개를 이렇게 뽑아내서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첫 구절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세상의 근본 이치는 같다. 그리고 그 이치는 같은데 그 이치에 대해서 생각하는 건 사람마다 다르다. 그리고 이 각각의 사람들이 가진 생각은 뭐냐 하면 그 춘추 전국이라고 하는 그 혼란된 상황을 안정된 상태로 만들고 싶으니까 그 방법을 나름대로 이렇게 내놓은 거다. 근데 이 여섯의 학문의 분파들은 모두가 세상을 안정된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힘을 썼다. 근데 방법이 각각 달랐다. 그리고 관심을 기울인 부분도 조금씩은 달랐다. 그래서 어떤 학파는 어떤 부분에서 충분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소략하게 다루었다. 그러면서 이제 쭉 이야기를 합니다. 음양가부터 장점, 단점들을 쭉 이야기를 하거든요. 쭉쭉쭉쭉 이야기하고 너무 길어서 그 부분을 뺐는데 도가 파트가 제일 뒤에 나옵니다. 예를 들면 음양가 같은 경우에는 그 자연의 변화, 질서 같은 것들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거 어기면 엉망이 돼, 벌 받아, 뭐 또는 뭐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공포를 느끼고 족쇄를 채우게 하는 경향이 너무 강했다. 단점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장점은 뭐냐 하면 음양가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절기, 24절기 같은 것들 있죠. 자연의 변화에 따라서 절기를 관측하고 그것을 인간의 삶에 적용시킨 것, 이런 것들은 음양가가 해놓은
훌륭한 업적이다. 육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느냐 하면, 육아는 공부해야 될 것도 많고 아는 거 배워야 될 거 굉장히 많다. 근데 이거 실제로 적용해서 성과를 내기는 정말 힘들다. 육아의 단점. 또 육아의 장점은 뭐냐면, 인륜을 아버지와 아들의 역할, 군주와 신하의 역할, 이런 어떤 그 인륜의 관계들, 이런 것들을 확립한 거, 이거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육아의 성과다. 뭐 이런 식으로 쭉 장단점을 이야기를 합니다. 도가는 설명할 수,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하느냐 하면, 단점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좋은 점, 도가의 좋은 점만 쭉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도가는 사람으로 하여금 정신을 하나로 모아 행동을 도에 들어맞게 하고 만물을 풍족하게 만든다. 그 학술은 음양가의 사계절의 운행 순서에 관한 학설을 가져왔고 의거했고, 거기에 또 그것도 이용했고, 유가와 묵가의 좋은 점을 취했으며 명가와 법가의 요점을 취합하여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변화하고 만물의 변화에 순응하고 풍속을 수립하여 사람의 일에 응용하니 적절하지 않은 것이 없으므로 그 이치는 감명하면서도 파악하기 쉽고 힘은 적게 들이면서 효과는 크다. 굉장히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는 이 도가 이념 자체가, 도가는 노자라고 하는 책에 대해서 해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법가의 집대성자라고 하는 한비자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한비자의 책에 노자를 해석하고 번역하는 장 두 개가 존재합니다. 해로, 유로라고 하는 장인데, 그 노자가 문헌상 제일 처음 등장하는 게 한비자거든요. 한비자는 언제 사람이냐 하면 진시황 때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법가 사상가고요. 그러니까 한비자는 노자를 법가와 연결시켜서 해석합니다. 통치술로 해석한다는 이야기죠. 노자 안에는 그런 요소가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어떤 측면이냐면, 왕의 입장에서 내가 국가를 통치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옛날에 왕들 보면 만기, 칠림, 모든 일들은 자기가 다 처리해야 되는 게 왕이었단 말이에요. 조선시대 왕들 보면 새벽에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거의 과로를 하는 사람들이요. 그 왕들 오래 못 살잖아요. 제대로 왕 노릇한 사람들은 병에 시달리고 워낙 일들이 많으니까, 그죠? 옛날에도 왕들 그랬을 거 아닙니까? 밑에 사람 못 믿으면 자기가 다 해야 되고, 그죠? 근데 노자를 잘 읽어보면 이 통치하는 사람이 통치를 할 때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최대한으로 줄이고 국가를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들을 제시를 하는 글들로 읽힐 여지가 굉장히 많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자의 구절들에 대해서 평가하는 이후의 어떤 연구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노자는 노자가 쓴 게 아니다. 노자는 원래 주나라 왕실 또는 왕실에서 자기들 계층, 왕족들, 그 사람들만 몰래 보는 일종의 통치술을 집약시켜 놓은 기록이다라고 하는 그런 해설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노자를 어떻게 보면 예를 들면 약한 게 강한 걸 이긴다 뭐 이런 것들도 통치술과 관련된 형태로 그걸 할 수 있고요. 왕은 일을 하죠. 무위위라고 하는 거. 나는 일을 안 하는데 밑에 사람은 끊임없이 일을 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나는 평가와 상벌만 지고 있으면 지시만 내리고 그 일들은 아래 사람들이 다 하는 거죠.
해와서 잘한 놈 상 주고 못하면 처벌하고 이것만 하면 되는 형태로 진행을 시킨다면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자기가 애를 쓰지 않고 통치를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이 노자를 읽을 여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실제로 유로회로의 그 노자풀이, 유로회로는 노자의 풀입니다. 노자풀이를 보면 법가가 지향하는, 법가는 사실 그 명령과 처벌이라고 하는 그걸 키워드를 가지고 국가를 통치하는 거거든요. 그 명령과 처벌, 상벌 이런 것들을 가지고 통치하는 어떤 기술들을 이 노자와 연결시켜서 결합시킵니다. 그래서 그거 나중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황로학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성격들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 당시에 뭐 어쨌든 이 사기에 이렇게 도가에 대한 평가가 좋았던 이유는, 그렇죠? 그 당시에 이 노자의 사상 또는 그 도가라고 불리는 이 사상들이 실제로 통치하는 과정에 작동하는 가장 이상적인 어떤 그 틀로 제시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기의 기록도 사실 노자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노자 자체가 언제 살았는지도 모르고. 근데 안에 노자의 내용을 꼼꼼히 이렇게 검토를 해보면, 내용들 자체가 유가 학파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론들에 대한 반발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걸 거부하고 그것으로부터 그 유가나 뭐 이런 어떤 그 체제 내지는 이론들이 사람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보면 노자 책의 내용들은 공자 이전에 나올 수 없는 사상이거든요. 유가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나오기는 힘든 사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노자가 만들어지는, 책으로 만들어진 게 언젠가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뭐 공자 시기로 끌어올리기도 하고, 아니다, 적어도 맹자 정도는 돼야 되는 시기에 나온 책일 거다. 그러니까 장자는 언제 살았던 사람인지 좀 분명한 사람이니까 장자가 나오고 나서 나왔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좀 심한 사람들은 아니다, 그때도 아니다, 이건 한참 뒤다, 한나라 때쯤 가야 이런 이야기가 가능하다라고 해서 한나라 때 제작됐다는 그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노자라는 인물에 대해서도 이렇게 뭐 명확하게 밝혀진 게 없는 거고, 이 노자라는 책도 언제 지어진 건지 알려지지 않은 그런 책들입니다. 요 뒷부분은 조금 나중에 뭐 안에 들어가서 도가가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사마천이 쭉 이야기하는 부분이니까 그건 요 책을 읽어 들어가면 충분히 파악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제가 그림 몇 개 가져와 봤는데, 여기도 이 책에도 노자와 관련된 그림들이, 비슷한 그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시면 두 번째 장, (62페이지) 노자는 그림들을 보면 굉장히 특징이 있는데, 소를 타고 있는 노자, 그리고 나이가 굉장히 든 노인네, 그죠? 여기 한 3장쯤 있습니다. 그죠? 소를 타고 있거나 나이가 굉장히 든 노인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소 타고 있고 나이가 들어 있죠, 그죠? 그리고 이비의 노자 수준대 노자 상당한 그림질 같죠. 응? 여기도 그렇고, 이 노자라고 하는 요 소를 타고 있는 장면은 노자가 함곡관을 떠날 때 소를 타고 떠나거든요.
서쪽으로 종적을 감추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천의 기록에 근거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있는 건데, 저 노자를 그리고 있는 좀 유명한 화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저 그림을 하나씩 다 그리고 있어요. 우리 보통 동양에서 그 그림이나 이런 그 산수를 그린 것, 인물을 그린 것, 이런 것들을 보면 대부분 그 안에는 도가적 사상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도가 사상은 실제로 삶에 적용되는 어떤 측면들도 있고, 예술을 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이 책도 처음 이 책 처음 구절에 보면 이 양반이 쓰는 표현 중에 이면적 사유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러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그 안쪽에 들어있는, 드러난 것과는 다른 어떤 것을 바라보는 것. 그러니까 우리 삶을 살면서 실제로 어떤 삶을 살고 있지만 그 삶에서 생겨나는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삶이 아닌 다른 삶을 추구할 수 있는 어떤 것, 이런 것도 이면 안에 어떤 사물에 대한 뒷면으로서 그걸 할 수 있죠. 그죠? 그런 어떤 뒷면을 볼 수 있는 그 시각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는 뭐 예술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드러나 있는 것에서 드러난 것에 감추어져 있는 것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게 화가들이 주로 하는 일들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영화를 하는 사람들도 어떤 현상 속에서 그 현상이 감추고 있는 부분을 현상을 보여주면서 그걸 바라보게 만드는 게 또 영화의 어떤 그런 특징이고요. 음악도 마찬가지고 예술하는 사람들이 도가적인 어떤 정서적 영향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거는 세상에 드러나는 것 속에 감추어져 있는 어떤 것들을 볼 수 있고 읽어낼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예술가가 가진 어떤 감성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여기도 뭐 우리나라 사람도 있고, 그죠? 중국 사람도 있고, 대표적으로 그림 3개 이렇게 뽑아놓고 있고, 뭐 산수 뭐 이런 것들 그려놓은 것들을 보면 도가적 이상들을 그려놓는 그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소 타고 간다. 이것도 굉장히 상징적이죠. 보통 말을 타고 다니잖아요. 사람 다닐 때 말 타고 다니지 소 타고 다니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죠. 말하고 소의 차이는 뭘까요? 속도? 예. 소야 천천히 가고 뭐. 아니 그게 보십시오. 삶을 살아가는 태도나 자세에 있어서 말을 타고 가는 거하고 소를 타고 가는 건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소는 어설렁 이렇게 가잖아요. 뭐 바쁜 것도 없는 거고. 그런 어떤 삶의 태도를 그림 속에 이렇게 담고 있는 게 소를 표현하는 게. 오늘 내가 말을 타는 계속 자체가 있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 책에 굉장히 잘 설명을 해놓고 있고요. 그리고 이 책의 장점은 제가 보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노자 내지는 도가에 끼어 있는 거품들 이런 것들을 가능한 한 다 걷어냈습니다. 가능한 한 걷어내고요. 신화적인 요소들 다 지워버리고요. 실제로 그것이 어떤 환경 속에서 생겨났는지, 그리고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차분하게 잘 풀고 있어요. 이 책이 원래 강의한 내용을 정리해서 책으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저는 이 책을 뒤까지 다 본 건 이번이 처음인데 놀랐습니다. 앞부분보다 뒷부분은 이거 보통의 그걸로는 쓰기 힘든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인, 특히 나머지 2장. 신정근 어떤 분이 실제로 이분 같은 경우 아까
아까 얘기한 시각에서 이면적 사고랑 그 다음에 이제 손님에 대한 환대라고 했나요? 그 두 가지를 좀 주목해서 이 책을 그게 좋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본인이 실제로 이면적 사고 부분을 이 책을 노자를 강의를 하고 이러면서 본인이 실제적으로 좀 체험을 했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렇게 시야가 넓어졌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경험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이 사람 삶이 좀 그렇습니다. 굉장히 진득한 사람이고요. 그 책 쓴 것만 해도 몇십 권입니다, 지금. 신재민 교수가 네, 몇십 권이고요. 이게 그냥 그 보통 책을 내는 뭐 읽어보면 어떨 때는 책들이 좀 이게 무슨 소리야 이걸 왜 책으로 냈지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드는 책들이 요즘 대부분인데 뭐 저건 아닙니다. 굉장히 책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선배 저랑 같이 비슷한 시기에 학교에 있었으니까 잘 압니다. 몇 학번인데 학번이 정확하게 어떻게 83이야 83? 8이야 83이야 학번이네 정확한지는 모르겠다. 자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합시다. 너무 많이 말을 줄이려고 하지 마세요. 아니 그러니까 기본적인 정보는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다음 시간부터는 제가 별로 이야기 안 할 겁니다. 해서 이야기도 좀 많이 하고 할 거라서 아까 노자라는 책이 그 누가 썼는지도 모른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노자라는 책이 이제 알려진 건 아까 말씀드렸던 한비자의 유로회로에 나온 게 처음이고요. 또 그러다가 몇백 년 동안 그냥 아무도 안 보는 책이 됐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등장하는 게 한대에 나오는 하상공이라는 사람이 노자의 하나의 판본을 만들어냅니다. 뭐 기록에 있었던 걸 자기가 뭐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기록 뭐 문구들은 좀 다릅니다. 좀 다르고 저 하상공본에는 어떤 부분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느냐 하면 신선술 이런 거 굉장히 강조되어 있습니다. 신선. 우리 도교에서 도교라고 하는 종교가 이 도가에서 분파되어 나온 종교입니다. 그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도가는 바라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인간의 삶의 행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건강과 장수, 뭐, 이런 게 최고의 행복인데, 그걸 연장시키면 뭡니까? 안 죽고 신선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과 연결되어 있는 성격이 강한 판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삼국시기, 조조, 가 활동했던 그 삼국시기에 왕필이라는 사람이 주석한 왕필본이라고 하는 판본이 있습니다. 이 왕필본은 굉장히 철학적 사유를 많이 하고 있는 판본입니다. 개념풀이나 뭐 이런 거. 그래서 나중에는 사람들이 왕필본만 봅니다. 왕필본. 학문하는 사람들은 왕필본만 봅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당나라 때 부혁이라는 사람이 이 두 판본을 이용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노자 판본을 하나 만듭니다. 요 세 개가 등장하는데 제일 영향력이 강한 건 왕필본입니다. 왕필은 유학자인데 저 삼국시기도 뭐 맨날 세 나라로 나뉘어서 치고받고 싸우던 시기잖아요. 그죠? 굉장히 사회가 어지러웠던 시기에 나왔던 그 판본인데, 그래서 전통 시기에는 노자 이런 건 다 왕필본을 받고요. 그것 갖고 주석을 하고 노자를 이해하려고 애쓰고 막 이랬습니다. 그 왕필이 살았던 게 삼국시기니까. 삼국시기가 언제냐면 기원 후 한 나라가 망하는 게 기원 후 220년경에 한 나라가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230년 그 무렵이니까 노자 죽은 지 언제입니까? 노자가 뭐 공자랑 같이 살았던 시기라 그러면 한 700년 뒤고요. 뭐 맹자 시기에 살았던 사람이다 그러면 그래도 한 400~500년 뒤 이렇게 되니까 그 간격이 굉장히 묻혀 있다가 이제 이렇게 발굴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요
왕필본만 가지고 쭉 이렇게 전통시대에는 이게 노자의 제대로 된 판본이야 하고 연구하고 이랬는데 최근에 와갖고 1979년에 호남성 마왕태라고 하는 곳에 무덤을 하나 봤더니 거기에 비단에 적힌 노자 판본이 발견이 됩니다. 그 한나라 때 귀족의 무덤입니다. 근데 옛날에는 책을 간행하거나 적을 때 그 책에 있는 글자 중에 왕 이름이, 당대 왕 이름이 있으면 글자를 바꿨거든요. 그걸 피휘라 그럽니다. 그래서 옛날 책들을 꺼내 봤을 때, 이게 언제 찍은 건지를 알려면 어떤 글자가 피휘가 되어 있는지, 다른 글자로 대체가 되어 있는지를 보면 이게 언제 나온지를 알게 됩니다. 근데 요 마왕태에서 나온 판본이 고조, 유방하고 문제 뭐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피휘가 되어 있습니다. 요때 나왔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한대 이후에 나왔다는 노자 판본이 한대 이후에 나왔다라고 하는 거, 요거 한대 처음이니까 금방 나온 건 아닐 거니까 그 이전에 책이 있어야 그게 될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적어도 이게 나오는 순간, 이거는 전국시기, 노자는 전국시기에는 있었다라는 게 확정이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최근에 1993년에 곽점, 후베이성, 호북성의 곽점이라고 하는 곳에서 주간으로 된 그게 또 발견이 됩니다. 근데 저건 언제냐 하면 전국시기 초나라 귀족의 무덤입니다. 그러니까 저게 발견됨으로써 노자는 적어도 기원전 3세기에는 책으로 만들어져 있었구나라고 하는 게 밝혀집니다.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점점 위로 올라가죠. 증거들이 나오니까. 그래서 생각보다 노자는 훨씬 이전에 있었구나. 근데 문구가 좀 다릅니다. 문구가 조금씩 달라져서 발견이 되는데, 보면 요게 백서 노자입니다. 비단에 이렇게 쭉 써놓은 거 두 개가 요거랑 요게 백서, 비단이 낡아가지고 비단에 글을 써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곽점본은 어떤 형태냐면 요런 주간 있죠. 요거는 곽점본은 아닌데 주간의 원래 형태를 제가 표시하기 위해서 대나무 해서 줄 연결해서 책을 만들어 놓은 거. 실제로 주간본은 요겁니다. 요거 곽점 주간입니다. 훨씬 길죠. 그러니까 끈 같은 거는 이제 다 싸갖고 없어지고 저 대나무만 남은 거예요. 곽점 주간 비교적 굉장히 깨끗한 형태로 발견이 됩니다. 저 묶음 3개가 노자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순서도 좀 다르고요. 그리고 아까 마왕태에서 나왔던 백서본은 지금 왕필본하고 다른 큰 특징이 하나 있는데, 우리 요거 노자라고도 있고 도덕경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도덕경이라고 하는 이유가 노자는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37장까지는 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도경이라고 하죠. 38장부터 81장까지는 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도덕 이거 두 개에서 이거 이름이 도덕경이 되는 겁니다. 도덕경 이렇게 되는데, 마왕태본은 덕경이 앞에 있어요. 그래서 이름을 그거에 따른다면 덕도경이 돼야 되죠. 덕도경. 근데 이 곽점본은 그냥 세 묶음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냥 노자 주간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글자들이 좀 다르고요. 그 왕필본과 많은 글자들이 많이 다릅니다. 육아에 대한 비판이나 이런 다른 그것들은 조금씩 글자들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발견된 거로는 그러니까 제일 오래된 건 요 곽점본입니다. 그래서 저 곽점본이 발견되면서 이게 그동안 이야기했던 것보다는 이 노자가 훨씬 이전에 있었구나. 적어도 기원전 책에 대해서 유행을 하려면 책 나와서 금방 유행이 되나요? 적어도
몇 년 내지 몇십 년을 이렇게 유통이 돼야, 그죠? 그 당시에 초나라는 또 전국 시기 같으면 굉장히 변방 지역이잖아요. 그쪽까지 이렇게 뭐 전달이 돼서 사람들이 읽고 무덤에까지 부장을 할 정도면 굉장히 중요한 책이어야 무덤에 부장을 했을 거니까 적어도 그거보다는 50년, 100년 이전에 나왔을 가능성이 크죠. 그렇게 꼽으면 기원전 4세기 뭐 그 정도까지 올려 잡을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오래된 책이고, 그래서 아까 주나라 왕실에서 저것끼리만 숨겨놓고 보던 책, 뭐 이런 그 통치의 비술,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노자는 실제로 병가, 우리 손자병법 봤죠? 손자병법에서 보면, 노자를 읽어보면 손자병법과 연결되는 구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다루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 그리고 제가 직접적으로 한번 이야기했던 뭐 현묘하구나 뭐 이런 표현들, 오묘하구나, 현묘하구나 이런 표현들은 노자식 표현입니다. 그런 구절도 있고요. 실제로 이 손자의 병법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해서 노자를 병법서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병법서로 보는 사람도 있을 만큼, 왜냐하면 이게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압축되어 있단 말이에요. 압축되어 있어가지고 해석의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왕필본 같은 경우 저는 첫 구절도 해석을 잘 못하겠거든요. 가장 유명한 뭐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해석 잘 안 됩니다. 뭐 나중에 그거는 이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1장에서 지금 책을 안 읽고 오셨으니까 오늘은 살짝 설명을 할게요. 1장은 뭐냐면 도대체 노자라는 책이 어떤 환경에서 나온 책이냐. 노자라는 사람이 뭐 앞으로 땡기면 춘추시대 말기 사람, 뒤로 하면 전국시기 중기의 사람이니까 춘추 전국기라고 하는 시기에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중국에서 제자백가라고 하는 사상의 황금기가 펼쳐지는 게 춘추 전국시기거든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학문적인 어떤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했는가라고 하는 그곳에서부터 이제 그 초점을 맞추고 들어갑니다. 이 당시에는 엄청난 혼란기다. 주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기원전 1160년대 정도에 건국이 됐다가 언제 멸망을 하냐면 251년, 기원전 250 몇 년에 멸망을 합니다. 이게 없나? 이 주나라라는 나라 굉장히 긴, 한 800년 정도 간 나라인데요. 실제로는 256년에 멸망을 하고, 요 221년은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한 해입니다. 그걸 기점으로 해서 전국시대가 끝나는 걸로 보는 거니까 굉장히 긴 시기인데, 800년 동안의 굴곡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 1066년에서 기원전 771년까지는 나라가 그런 대로 안정된 형태를 취한 형태로 이렇게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주나라라는 나라는 어떤 형태의 통치 체제를 취하느냐 하면 황제가 요 중간에 딱 있고 나머지 땅들은 여러 사람들한테 땅을 내려줘 가지고 각각 알아서 통치하게 합니다. 자전의 기록에 따르면 140개 나라 정도로 나누어서 통치를 하게 했다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500개가 넘었다라는 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기간까지만 해도 뭐 요 기간까지만 해도 한 300년 정도 되잖아요. 그죠? 나라가 한 300년쯤 가면 내가 분봉받은 제후면 내 아들들 한 셋쯤 있으면 똑똑한 놈 내 뒤를 잇고 그 밑에도 떼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죠? 300년쯤 되면 나라가 굉장히 많아지죠. 근데 이 770년 이후에는 혼란스러워집니다. 시기도 많이 뭐 진행이 됐고 해서, 그래서 그 각 나라들끼리 싸웁니다. 싸워가지고 여기 지금 보면 140개의 나라가 221년이 되면 하나만 남거든요. 140개의 나라가 기원전 221년 진나라가 통일하는 그 시점이 되면 하나만 남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그동안 요 770년에서 요 기간까지 한 500년인데 이 안에 엄청난 그 전쟁의 소용돌이가 벌어졌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 1년에 뭐 한두 개 정도 망하는 건 뭐 망한다는 건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이니까 그런 상황들, 그러니까 온 세상이 전쟁에 휘말린 상황,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각 나라들은 망하지 않으려면 길을 쓸 거 아니에요. 다른 나라보다 세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른 나라보다 강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강해지는 게 그냥 강해지는 게 아니니까 강해지는 방법을 가지고 왕이 채택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 제사백가라는 사람들은 다 그 사람들입니다. 왕에게 나라를 강하게 만들 수 있는 방식을 조언을 하는 사람들. 아까 그 사마천의 사기 처음에 나왔던 육가요주의 첫 구절이 뭐였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다. 특히 대표적인 게 육가다. 그죠? 이 사람들은 다 세상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예를 선 사람들이다. 근데 방법은 달랐다. 노자가 취했던 그 방법은 세상 사람들이 다 부강한 나라를 만들고 강력한 군대를 만들어서 다른 나라를 이기려고 하기 때문에 혼란이 끊이지 않는다. 그리고 이 부강하게 만들고 강력하게 만들려고 하면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민들, 뭐 통치계층들이야 뭐 힘든 거 있겠어요. 그죠? 그 밑에 있는 민들, 생산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끊임없는 세금 착취 이런 것들 때문에 제대로 된 삶을 누리지 못한다. 그러면 이게 무슨 뭐 국가에 소속되어 있는, 요즘 말로 하면 국민들이 전부 다 힘들어하는 상황, 또 끊임없는 전쟁을 통해서 가족이 죽고 뭐 아버지가 죽고 오빠가 죽고 뭐 이런 상황들이 지속이 되는데 아니에요, 농담. 왜요? 네, 오빠만 이야기했죠. 여자들은 안 가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되는데 강력한 나라, 강한 군대 이런 걸 만드는 게 의미가 있느냐? 그게 제대로 된 어떤 삶을 살 수 있는 방향이 되느냐? 거기에 대한 어떤 일종의 반성을 하게 되는 거죠. 일장의 내용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140개의 나라가 하나의 나라로 통일되는 과정에 끊임없는 전쟁이 있었다. 그 전쟁은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계속 힘들게 만드는 상황이 지속이 됐고,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많은 나라들은 강력한 군대 또는 생산량의 정대를 위해서 사람들을 끊임없이 힘든 상황으로 만들었다. 그러면 거기에 살고 있는 일부의 사람들은 그 상황을 지속해야 될 건지에 대한 반성적 검토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반성적 검토를 한 사람이 노자다. 그리고 그 반성적 검토라고 하는 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필요한 부분, 아까 말했듯이 행복한 삶, 건강하고 오래 사는 삶, 안정된 삶을 이루는 것, 그것에 대한 가치를 주목하게 만들었다. 다른 표현을 하면 사람들이 강한 나라, 뭐 부유한 나라, 이런 나라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다 원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면 그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렇게 만들라고 주장하는 것들은 일종의 폭력이다. 그런 환경에서 나왔다. 그 다음에 맞아.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들을 이렇게 되짚어 보게 만드는 역할을 해주는 게 도가류의 그 굉장히 강한 힘입니다. 그러니까 그 걸음을 걸어가는데 사람들은 다 걷다 보면 목표가 있으면 빨리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한참 좀 빨리 가는 게 좋죠. 근데 정신없이 빨리 가는 상황에 들어섰을 때, 아, 이게 효율적인가라고 하는 걸 한번 되짚어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생각이죠. 한 걸음 물러나. 그걸 하고 있으면서도 물러나는 건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마음속에.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그림에 이렇게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 이 노자가 언거하기 위해서 그 함곡관을 벗어나는 장면들을 굉장히 그 그림의 소재로 많이 삼고 있거든요. 뭐 가만히 여기도 잠시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자기가 살고 있는 삶의 틀을 벗어나고자 하는 거는 인간이 갖고 있는 욕구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끊임없이 여행 가고 싶어 하잖아요. 혹시 아내분 계십니까? 아닌가요? 집이 최고인데요? 그렇구나. 그럼 할 말이 없네.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뭐 여행 많이 다니니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도 이제 그런 이야기가 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 노자가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의 그 경계를 벗어나서 바깥으로 간다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살고 있는 삶에서 뭐 이 사람이 진짜 다시 돌아왔을 수도 있고 그죠? 근데 요 자기의 삶의 터전을 떠나본다 또는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간다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어떤 한 부분일 수도 있고 사람들이 언제나 원하는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는 거죠. 여기의 그 논지에 따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틀이라고 하는 게 끊임없이 경쟁해야 되고 싸워야 되는 그런 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뭐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이라도 아마 다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성과를 내야 되는 측면들을 누구나 다 갖고 있고요. 다른 사람하고 경쟁해야 되는 그런 관계를 뭐 벗어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뭐 있긴 있을 것 같습니다만 아마 그렇게 많지 않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상황에서 살고 있는 사람일 거예요. 아니면 뭐 집에서 애들한테 시달리는 것도 그런 거고.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이 노자가 떠나는 요 장면, 소를 타고 떠나는 장면, 그 장면들이 그 예술을 하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그 그림의 소재로 등장시키는 이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동양, 우리나라나 중국의 그림들 중에 그 산수화 같은 거 많잖아요, 그죠? 산수화 중에 이 책에 굉장히 그 마음에 드는 산수화가 하나 있었는데 어느 장이었나?
금방 또 찾으려는 게 잘 안 보이네요. 체크를 해놨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찾는 동안에 이야기를 하면 글쎄 뭐 삶을 그러니까 경쟁을 떠나서 그냥 이제 갈등이라는 이유를 떠나서 속세를 벗어나는 그런 것도 중요한데 자기 마음 자체 마음 속에서만 속세를 떠나도 괜찮을까? 경쟁하지 않고 물을 흐르는 대로 싸우지 않고 너무 잘하려고 애쓸 필요 없이 뭐 신복 그런 있는 그 그림인가요? 아니요, 거기 있는 그림? 고사관수도. 여선 관 고사관수도. 예? 여선 관폭 그거 말고 그 엎드리고 있는 장면이 있어요. 이씨, 안 보인다. 하여튼 그렇게 나중에 나오면 다시 합시다. 이야기하십시오. 성과를 내려고 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살면 오히려 성과가 날 것 같아요. 이기려고 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하면 뭐 이기든 지든 떠나서 행복하게 평온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수시로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예. 이거 169페이지 한번 보세요. 169페이지 찾았어. 그 많은 중에 이제 찾아집니다. 축하합니다. 169페이지 보면 엎드리고 있네. 노인이 바위에 물가에 이렇게 편안한 자세로 엎드리고 있는 게 있죠. 우리가 보통 활동이라고 하는 거는 무언가를 만들고 무언가를 하고 뭔가 어떤 성과를 내고 하는 활동들이잖아요. 그죠? 그런 활동과는 완전히 다른 어떤 뭐 일종의 세계관을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연 속에 여기 지금 그 냇가 물 흐르는 곳에 바위에 뭐 기대서 자고 있는 모습, 뭐 또 자는 건지 아니면 뭐 편안한 상태에 있는. 그렇게 보나 이렇게 둘리같이 보이죠? 얼굴이 아니 둘리 같아요. 얼굴. 이런 뭐 이 사람 뭐 열심히 공부 안 하겠어요? 열심히 일 안 하겠어요? 일하는 중 공부하는 중에 요런 그 상태를 한번 경험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이러고 있으면 이러고 있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런 부분들. 자, 2장까지는 책에 대한 소개, 노자에 대한 소개, 그 다음에 이 책이 어떤 상황에서 만들어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찬찬히 읽어보세요. 뭐 그렇게 어렵게 빡빡하게 문장이 이렇게 나가는 것도 아니고 읽어보시고, 그 뒷부분, 이제 그 노자의 내용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장은 유와 있음과 없음이라고 하는 주제, 4장은 도라고 하는, 도라는 글자는 정말 이 도라는 글자는 뭐 공자도 이야기하고 대학 뭐 중용 이런 첫 구절들도 다 도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요 당시 아니면 한자 문화권의 전통 사회에서는 도는 누구나 다 활용하는 용어고 가장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글자입니다. 근데 조금씩 내용이 달라요. 유가가 공자가 생각하고 있는 도, 노자가 생각하고 있는 도, 그 안에 같은 글자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부여하고 있는 의미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 노자의 도와 공자의 도가 어떻게 다른지는 뒷부분에 가면 또 떼서 상세히 여기서 서술하고 있어요. 굉장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그러니까 이 뒷부분의 어떤 그 9장, 10장까지, 8장까지는 이 도덕경을 읽는데 핵심이 되는 용어들을 가지고 와서 제목으로 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들을 통해서 노자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노자책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이거 몇 회 할 겁니까? 이거 5번 정도, 많으면 6번입니다. 5번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번은 해야 될 겁니다. 도 하나 설명하고 유무를 설명하는데 꽤 많은 시간이 들 겁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는 안에 내용을 좀 읽겠습니다, 같이. 중요한 부분을 골라서 읽으면, 예. 돌아가면서 읽어도 되겠네요. 예. 네네. 좀 이제 이야기거리가 되는 부분들을 이렇게 끄집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약간은 제가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뭐 유무 뭐 있다 없다인데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게 노자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개념인지 그런 것하고 요 안에 있으면 그 구절을 이렇게 표시를 해서 같이 읽고요. 뭐 이야기를 좀 하는 형태로 토론도 하시고 의견도 말씀하시고 말씀을 좀 하시죠. 네? 열받았는데 물받아요 지금. 말씀을 하셔야 풀어주죠. 풀어주겠습니까? 모자를 통해서 좀 더 인격이 성숙해져야지 결국 될까 말까인데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데 지금 사실 뭐 안 그런 사람이 이제 있습니까? 사람 말귀를 못 알아들을까? 이거 차 타면서 저 차 문 열고 담배 필 거 생각해서 머리가 망가지면 달라고 이렇게. 묻지도 않는 말에 왜 말합니까? 이걸 가져갔어요. 그만큼 오늘 법정에 가서 신경 많이 썼거든요. 여기 1장에서 이야기하는 아까 이면적 사유라는 거 하나하고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손님이 되는 세상.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손님이 되는 세상. 그러니까 뭐냐 하면 세상을 주인이 되는 세상이라는 건 자기가 주도하는 세상이잖아요. 자기가 앞서서 이끌어가는 세상인 거고 손님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 끌려가거나 어쨌든 그 손님으로 갔을 때에는 주도권을 갖는 존재가 아니죠. 거기에서 거기 같이 있는 사람들과 동등한 어떤 상태에서 공존의 장을 만드는 이야기를 하더라도 내 이야기가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내 쪽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게 아니고 그죠? 내 이야기가 그 사람들한테 전달이 되고 저 사람들이 내가 또 받아들이고 들어주고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는 시각에서 뭐 일종의 뭐 노자가 생각하는 거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사람들이 힘들지 않는 세상, 그러니까 끌려가지 않는 세상, 폭력 그러니까 권력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자기의 의지나 이런 것에 의해서 아닌 타인의 의지에 대해서 끌려가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선생님 말씀하시듯이 오늘 그렇게 했었어야 돼. 손님. 계속 반성하는 게. 계속 반성.